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전차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북한과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설을 폭로했는데요. 이에 대해 북한 고위 인사들이 연달아 발끈하는 담화를 내놔 관심이 쏠립니다. 네,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했다라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미국의 탱크 지원과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 함께 묶어서 맹비난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미국 백악관에서 의혹을 제기한 지 열흘 만에 북한에서 입장을 낸 건데 어떤 의도일까요? 예, 아마 미국이 구체적으로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이제 설로만 오갔던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 설을 미 백악관이 직접 나서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잖아요. 예. 다시 말해 11월 18일 날짜까지 정했고 그다음에 열차 5대가 이 러시아 측으로 무기를 전달하는 구체적인 사진 장면, 위성에서 찍은 사진 장면을 공개를 했거든요. 예. 아마 그것이 나간 뒤로 아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 북한이 여러 형태로 제재를 받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지가 1년이 다 돼가거든요.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다 이제 거의 다 동의를 했죠. 거기 반대한 국가가 북한을 포함해서 몇 안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도 사실은 불법 행위거든요. 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유엔이 이미 결의한 것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북한으로서는 뭔가 여기서부터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계기를 아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전차 제공하는 결심을 계기로 삼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작년 2월 달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에 전쟁이 싱겁게 끝날 걸로 생각했지만 우크라이나가 선전을 했거든요. 미국과 국제사회가 지원을 했고 러시아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 선전을 하고 있고 오히려 러시아가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러시아에게 결정적인 무기 지원이 필요하다. 사실 전차 지원 문제를 놓고 나토와 미국의 입장이 좀 엇갈렸지만 미국이 이런 결심을 하면서 유럽도 함께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사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북한이 나서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절대적으로 미국이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고 미국의 이런 결단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결국 러시아를 두둔하고 북한의 무기 거래를 덮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 김여정 당 부부장이 이 심야 담화를 통해서 이 미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아주 맹비난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이 미국이 제기한 무기 거래설 의혹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김여정 담화 내용에는 무기 지원, 러시아에 대한 무기 거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틀 후에 권정근 미국 국장 명의로 담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 여기 지금 권정근 국장의 담화에도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서 뭐 근거가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조로 무기 거래설 그리고 이건 자작 낭설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을 것이다 라면서 이제 이 담화를 끝을 맺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명백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뭐 북한이 거짓말을 하는 건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2010년 천안함 폭침 도발을 해놓고도 그때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남측의 남조선의 자작극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입장이 난처하면 이렇게 상대방이 자작극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이번 미국의 탱크 지원 결정을 계기로 해서 다시 말하면 그 무기 지원서를 덮어보려고 하는 그래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벗어나 보려고 하는 그리고 동시에
이 미국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는 러시아도 입장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으로 부정을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 김여정 부부장이 러시아를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낸 게 좀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으면서 이번 담화를 이제 보고서 좀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방식을 보면 대남 메시지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좀 대외 관계 이슈로 확장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물론 김여정은 2020년 6월 담화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가지고 예. 대남 관계를 대적 관계로 전환하고 그 담화를 발표한 직후에 개성 공단에 있는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 이후에도 여러 번 계기 때마다 대남 담화를 주로 많이 했어요. 물론 예. 미국을 향한 담화도 하기는 했죠. 근데 이번에 러시아에 대한 담화까지도 김여정이 했다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 외연을 넓히고자 하는 그런 시도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 사실 엄격히 말하면 미국을 향한 담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김여정이 이런 담화를 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은 자위적인 차원이다. 다시 말하면 이 국가의 안전의 위협을 다시 말하면 나토의 동진이 위협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건 당연한 것이고 자유권적인 조치인데 그걸 가지고 미국이 서방과 협력을 해서 북한을 돕는 것이 이것이 불법이다. 이것이 인권을 유린한 행위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예. 미국이 북한을 향해서 지원하는 전차 지원은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이다. 러시아의 강력한 대응의 파철덩어리가 될 것이고 마지막 문장이 주목이 됩니다. 예. 우리는 러시아와 한 진지에 있을 것이다 라는 예.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러시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특히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 추가 핵실험 가능성, 이때에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다. 물론 중국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편을 들고 북한의 추가 제재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김여정의 담화에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담화에는 김정은의 의지가 러시아 푸틴을 향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는 북한의 후계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김여정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데 만약에 김 위원장이 후계를 정하지 못한 상태로 유고 상황을 맞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 부부장이 그 뒤를 이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를 우려해서 지난해 11월에 딸을 좀 대외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군사 상황이나 훈련 상황 이런 데 딸을 대동해서 공개를 했는데 이게 부인 리설주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한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리설주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예. 없겠죠. 정말 네. 리설주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예. 사실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런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다만 이 김정은이 현재 지금 북한 주민들의 위험을 다시 말하면 미국이라든지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북한을 압살하려고 하는 위협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지구 행성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화성 17형을 개발하는 이런 업적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딸을 내세우면서 우리 지도자는 현재 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지키는 지도자다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상을 보다 확고하게 보여주기 위한 선전의 목적이다라고 사실은 북한도 그걸 노리는 노림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북한의 발표 내용과 함께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북한이라고 하는 정권과 체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유일무이한 최고 존엄이거든요. 후계 문제를 거론하는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린을 건드리는 예.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김일성 정권이나 김정일 정권 당시에도 후계 문제를 사실 표면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이 후계가 됐을 때도 말이죠. 2008년에 김정일이 쓰러질 때까지만 해도 후계 문제가 전혀 언기가 없었고 예. 사실 제가 그때 당시에 국방부 근무하면서 후계가 누가 될 것인가, 아들이 셋이 있는데 누가 후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누구도 말하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막내가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뭐 그 딸을 후계로 내세우기 위해서 일부러 노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 정권의 그동안의 특성, 행태를 감안했을 때는 조금 더 확대 해석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센터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물어봐야 알겠지만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만약에 이 김여정과 이 리설주가 후계 구도에 대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문연중에 어필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런 게 가능할까요? 상당히 그 부분 조심스럽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요.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후계라고 하는 말 자체를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 봅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나이가 아직 40이 아직 안 됐거든요. 예. 물론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일부의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후계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너무 빠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지도자 앞에서 후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서로 다툼을 하거나 또는 이 김정은 앞에서 그런 얘기를 뭐 거론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뭐 김정은의 수명이 언제가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아버지의 경우를 보면 김정일이 1942년생이고 2011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60대에 사망을 했어요. 아버지의 수명을 본다면 최소한 앞으로 20년 예. 이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딸이 후계가 아니라 아들도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특성상, 북한의 정권의 특성상 딸로 가기보다는 예. 오히려 다른 선택이 될 가능성도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8일에 또 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군창건 75주년을 맞아서 열병식에서 이제 신형 전략 무기를 공개할지가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평양 미림 비행장에 이와 관련해서 위성 사진에 뭐 가림막이 찍힌 대형 물체가 보이기도 했는데 3년 전에 화성 17형을 북한이 공개를 했는데 이번에 어떤 전략 무기를 공개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이 특히 이제 중요한 계기 때마다 열병식을 했어요. 북한 정권과 체제는 이런 열병식을 통해서 내부 결속을 하고 또 내부의 지도자의 어떤 업적을 과시하고 특히 외부적으로는 이 북한의 어떤 능력을 위협을 이제 가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열병식을 해왔거든요.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열병식을 자주 합니다. 2011년 이후 보면 물론 뭐 이 넘어간 해도 있긴 있습니다만 1년에 2번 하기도 했고요. 예. 금방 말씀하셨듯이 2020년 열병식 때는 화성 17형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언론에서 대서특필이 됐죠. 그래서 괴물 ICBM이라는 그런 별명까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화성 17형은 발사하지 않은 무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월 8일 날 만약에 북한이 열병식을 또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장막이 쳐진 그 무기의 크기로 봤을 때는 화성 17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화성 17형을 능가하는 무기를 그 안에 개발했을까?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화성 17형을 발사한 것이 작년 11월 18일이었고 그 이후에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고위력 이 발동기 이 발동기 실험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화성 17형은 액체 로켓이거든요. 액체 로켓을 고체 로켓으로 전환하는 것이 북한의 목표고 예. 그렇기 때문에 고체 로켓을 장착한 무언가 화성 17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어느 정도 개발했는지 그것을 이번 2월 8일 날 내보낼 수 있을지는 지금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그동안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서 새로운 무기, 미사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재래식 무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신형 무기를 공개함으로써 내외적으로 위력을 과시했던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북한이 작년에 주로 발사했던
그런 무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무기들과 함께 새롭게 개발한 무기들, 이를테면 고체 연료를 장착한 그런 단거리, 중거리 또 그 이상의 무기들을 내보낼 수도 있고, 특히 고체 연료를 장착한 SLBM, 신형 SLBM을 내보낼 가능성, 내보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북한의 코로나19 상황도 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평양에 닷새 간의 봉쇄령이 내려잖아요. 북한에서 지금 계절성 독감, 다른 호흡기 질환 환자가 증가한다라는 이유로 특별 방역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 봉쇄령이 지금 오늘 자정이면 해제가 됩니다. 아직까지 추가 연장 여부와 관련해서는 언급은 없는데 대신에 지금 북한에서 코로나 방역 대전에서 승리를 했다, 자화자찬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종합해서 보면은 코로나19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실제 보면요. 코로나 상황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미스테리였거든요. 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추진을 하다가 갑자기 풀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막 늘어나더니 지금은 조용해졌거든요. 그러면서 경제 발전에 집중하겠다는 잠시 전에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북한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상 봉쇄를 했고, 그런 봉쇄 조치를 통해서 북한이 김정은이 여러 가지로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는 데 이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5일간 봉쇄령을 내리면서 결국 김정은의 코로나 대응, 방역 대전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제 과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미림 비행장과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 그런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는 북한 내부도 중국과 비슷하게 이런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북한 내부에서 공개한 걸 보면 코로나 방역 관련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 보건 체계가 증진되고 있다는 것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이 또 최근에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우리의 핵무기는 억제를 위한 수단이다.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핵전력을 증강하겠다 이렇게 맞섰는데 그동안 제재도 해보고 또 대화도 해봤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근본적인 접근법 자체를 좀 다시 짜야 한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협상을 통해서 마치 핵을 개발하지 않을 것처럼 또 핵을 마치 포기할 것처럼 이렇게 국제사회를 기만하면서 결국은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대화도 해보고 제재도 했지만 오늘날 북한의 이런 핵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사실 막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과 국제사회 유엔은 북한의 비핵화, 다시 말하면 CVID 방식의 비핵화를 확고하게 견제한다라는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어요. 저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의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이 비핵화 또는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또 한 가지는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한 억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해서 비확산과 억제 노력을 함께 하지만 사실 이것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접근법. 저는 그 얘기를 다른 자리에서 얘기를 하죠. 우리 정부는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김정은의 셈법, 다시 말하면 이 핵무기가 북한 체제와 정권을 지켜주고 천세만세 김정은의 정권을 유지하는 보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자각하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종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외에도 결국 북한 주민들이 지금 김정은 정권이 말하는 이런 기만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또 다른 접근법. 그다음에 김정은의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다시 말하면 매우 비인도주의적이고 비인권적인 조치라고 하는 것을
북한 주민들과 북한의 엘리트들이 자각하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무언가의 접근법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예, 접근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입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북한의 강화되는 이 핵전력 때문에 우리도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좀 해야 한다. 혹은 나토식 핵 공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통일부는 현재로선 그건 옳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한 언론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반이 넘은 걸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번 외교부 또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이 언급을 했어요. 자체 핵무장에 관련된 언급을 했죠. 물론 예. 우리가 해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그런 선택이 가능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것보다는 미국이 대한민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도 강조를 했고 이후에 여러 언론 보도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보완을 했고 또 이제 엊그저께 통일장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지금 북한의 그런 핵 위협이 미국이 확장 억제 공약을 확고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우리 국민이 미국과의 동맹, 연합 억제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는 있지만은 지금 봤을 때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눈에 잡히는 가시적인 조치들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이 국제사회에 제공하는 이 핵우산과 확장 억제의 접근 방법이 나토, 일본 그리고 한국 조금씩 달라요. 그 나토에는 핵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실제 핵 공유를 위한 연습도 하고 있고 예. 일본에 대해서는 물론 전술핵은 배치 안 하고 있지만 일본은 사실은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상당히 진전된 그런 조치를 미국이 양해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한국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이거 왜 이렇게 되고 있지? 라는 의구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 미국 정부와 조야에서도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한 가지 이거는 그런 겁니다. 이제 미국 정부, 다시 말하면 미국 정치의 변동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지금은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한미동맹이 공고해지고 연합연습이 강화되고 확장 억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사실은 몇 년 전 트럼프 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 부자 나라 한국에 뭐 하려고 우리가 주한미군이 있어야 돼? 연합연습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미친 짓이야. 이런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가 어떻게 변동될지 지금 알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말로만 확장 억제가 확고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우리 국민들에게 신뢰성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는 우려가 되는 것이고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미국에서도 한국 국민들의 우려가 타당하다, 이해할 만하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오스틴 장관이 이제 오게 되는데 아마 한미 국방장관들이 그런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아마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북한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